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양 소설 혹은 성장 소설이라고도 우리 말을 하죠. 독일어로 빌둥스로만. 빌둥 하면은 교양을 의미합니다. 원래 동사가 이제 빌덴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영어의 빌트하고 비슷한 독일어 단어죠. 빌덴 하면은 뭘 건설한다, 구성한다, 형성한다, 차츰차츰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 명사형이 이제 빌둥인데 여기에 로만, 장편 소설을 의미하는 로만이 붙어서 빌둥스 로만, 교양 소설, 혹은 다른 말로 성장 소설, 독일어로 표현하면 엔트비클룽스 로만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양 소설의 어떤 선구적 역할을 하는 표시가 되는 작품이 이제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입니다. 물론 이 수업시대에 또 나온 작품으로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라고도 또 있습니다. 이제 이 상당히 긴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틈틈이 또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미리 이제 이 책의 어떤 줄거리를 어느 정도 알면서 읽으면은 조금 더 내용 파악이 쉬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와 관련돼서 수많은 이제 소논문들, 연구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친 셰익스피어, 여러분 잘 알죠?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와 관련해서 수업 내용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괴테라는 이제 독일의 이 대문호는 초기에 사조를 치르면 슈트루문트 드랑 질풍노도 시기에 이제 셰익스피어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셰익스피어를 초월해서 자신만의 이제 창작 방식으로 대문호의 길에 이르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는 이 수업 시대 내용 안에도 그 연극을 배울 때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햄릿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수업을 할까 합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이 빌레름 마이스터 수업 시대를 가지고 다른 주제로 또 우리가 수업 내용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선 뭐 괴테에 대해서 전공자들은 또 잘 알겠지만 비전공자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괴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이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괴테는 시인이며 소설가, 극작가, 법률가, 철학자, 과학자입니다. 정말 다방면에 유능한 업적을 이룬 인물입니다. 자,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 괴테가 사실은 문학작가로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왜 이 사람이 위대하냐면 글만 쓴 게 아니죠. 소설이나 시, 희곡, 뭐 장르를 불문하고 다 썼지만 또 자연과학에도 조예가 깊고 괴테의 식물학이라는 또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정치계에도 어느 정도 몸을 담아서 또 그런 활동도 하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여줍니다. 그림도 상당히 잘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그 예술적 기능을 어떤 천재적 기질을 막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독일 문화원을 보통 그 나라의 문화원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쉽지 않은데 독일 문화원을 괴테 인스티튜트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괴테 이름을 붙일 정도로 독일을 대표하는 그런 대문호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749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으며 황실 고문관인 아버지와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괴테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1년의 나이 차이가 났으며 북독일기의 아버지로부터는 체격과 근면한 생활 태도를, 남독일기의 어머니로부터는 예술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짓는 흥미를 이어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부모님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조금 대조적인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괴테의 이런 예술적 성향은 어머니한테서 이어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독일의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근대 작가 중에 토마스 만이라고 있습니다. 토마스 만도 이쪽 괴테의 부모님들하고 비슷합니다. 어머니 쪽의 기질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괴테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괴테의 할아버지는 호텔업을 하던 세력가로 그 덕분에 그의 아버지는 막대한 유산을 받아 경제적으로 자유로웠으며 중년 이후에는 괴테와 여동생 코넬리아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라틴어와 그리스어, 불어와 이탈리아어, 그리고 영어와 히브리어를 배웠고 미술과 종교 수업뿐만 아니라 피아노와 첼로 그리고 승마와 사교 댄스도 배웠으며 많은 책도 읽었습니다. 자, 이게 성장 배경에서 지금 보면 알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괴테의 집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그 종류의 어떤 그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어만 하더라도 아까 보니까 뭐 한두 개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언어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그런 그 재능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뭐 다양한 뭐 피아노, 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마, 사교 댄서 이렇게 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이 사람의 어떤 그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주의 양대 산맥하면 괴테와 실레를 들은데, 실레는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죠? 고생해서 어떤 생계 유지를 걱정하면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한 인물이고, 괴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주변 환경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은 없었고, 그런데다가 재능이 뛰어나니까 다방면에서 이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괴테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는데 지진으로 유럽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에도, 천연두와 같이 심한 병을 앓았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간 못했던 공부를 몰아서 시킬 정도였습니다. 괴테는 문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16세에 법률학을 배우기 위해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합니다. 괴테는 법학 공부를 마치고 그의 아버지의 열정적인 기대 속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유능한 변호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이 그를 더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문학의 열성을 다하여 괴츠 폰 베를리잉엔의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이 희곡이 출간되자 대중과 지식인들의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고 괴테는 독일의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23세에 제국 고등법원의 실습생으로서 몇 달 동안 배출러에 머물렀는데 이때 이미 약혼자가 있던 샤를로트의 부부를 사랑하게 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첫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4주 만에 집필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원제는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그러니까 Die Leiden이라는 표현은 이제 슬픔이라고 했는데 좀 어역이 심하죠. 원래는 고뇌, 고통, Die Leiden 하면 이제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제목으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 뭐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가 되었던 게 실제 경험인데 샬롯트 부부가 지금 나오지만 이 외에도 아마 괴테 지금 소개하는 면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괴테는 정말
다양한 수많은 연인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제 여성들과의 관계가 또 자기 작품을 쓰는데 어떤 다양분 어떤 동기도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괴테와 그 연인들 뭐 이런 관련된 책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괴테는 25세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문단의 이름을 떨쳤고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그 작품으로 인해 베르테르 효과도 생겨났습니다. 그 후에 괴테와 아우구스트 대공의 만남은 괴테 개인으로서는 물론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었고 인류의 문화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최고의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26세의 카를 아우구스트의 초청으로 바이마르를 방문하여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합니다. 괴테는 추밀 참사관에 임명되어 행정적인 활동을 했으며 아우구스트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정무 생활 틈에서도 지리학, 식물학, 광물학 등 자연에 대한 연구에도 몰두했습니다. 33세에는 귀족 칭호도 받습니다. 37세의 이탈리아 여행길에 오름으로써 다시 예술의 세계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1년 9개월을 체류한 그의 이탈리아 여행은 괴테에게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재발견한 시기로 그의 내면 세계는 더욱 깊어졌으며 더 성숙한 문학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 후 39세의 바이마르에서 나중에 정식 부인이 된 평민 출신의 크리스티안의 불피우스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며 29세인 실러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실러가 발행하던 문학 잡지인 호렌에 글을 기고했으며 오랫동안 중단했던 파우스트에 다시 손을 댄 것도 이 시점입니다. 45세의 실러와 함께 독일 바이마르 고전주의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괴테가 56세 때 실러가 죽습니다. 56세부터 66세에 걸쳐 나폴레옹 전쟁 동안 각별한 애독자였던 나폴레옹을 3번이나 만납니다. 괴테는 8세에 시를 지었고 13세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24살 때 희곡 괴츠 폰 베를링엔을 시작으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비렐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친화력과 희곡 작품인 파우스트, 오누이, 에그몬트 등을 집필했고 자서전의 백미로 꼽히는 시와 진실, 서동시집 등 수많은 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괴테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화려한 여성 편력가였습니다. 그는 연애야말로 자신을 쉼없이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연애 경험들이 여러 작품들의 탄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말년의 괴테는 82살까지 장수했지만 아들과 아내 모두를 먼저 여의었기에 이를 늘 서글퍼했다고 합니다. 57세에 파우스트 제1부를 완성했고 죽기 1년 전에 2부를 끝냄으로써 대작 파우스트를 완성했으며 82세의 바이마르 자택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광물학, 지질학, 해부학, 색채론 등으로 자연과학자로도 명성을 쌓았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인문학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들 정도죠. 다양한 분야에서 자연과학 분야까지 이렇게 명성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도 재능이 있어 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모은 수석만 6,500여 점에 이릅니다. 모든 과학은 시에서 태어났다. 인문과 과학 정신을 문학으로서 융합시켰으며 시와 과학을 접목한 그의 사상은 근세 서양 철학과 음악, 미술의 자양분이 됐습니다. 헤겔과 쇼펜하우어 등의 사상가와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의 음악가, 또 세잔, 모네 같은 화가들도 그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20세기의 천재적인 전기공학자로 불렸던 니콜라 테슬라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읊다가 자기장과 교류 발전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초콜릿 광이었으며 와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청혼할 때도 초콜릿으로 했다고 합니다. 괴테는 낭비 없는 삶을 살다간 대표적 인물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명물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증명했습니다. 괴테는 독일어로 글을 쓰는 일에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다음은 괴테의 처세운입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마라. 잊어버려야 할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말이다. 화내지 마라. 분노 속에서 한 말이나 행동은 후회만 남는다. 언제나 현재를 즐겨라. 인생은 현재의 연속.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그 일에 정성과 정열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현재를 즐겨라. 인생은 현재의 연속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그 일에 정성과 정열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파우스트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구 같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기침이 한번 나오면 이렇게 멈추지 않네요. 그래서 인간은 노력하는 한은 방황한다. 뭐 이런 말도 이제 파우스트에 나오지만 결국 나중에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파우스트 작품에 매달린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이제 젊은 시절에 했다가 이제 완전히 집필을 마친 게 말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작 기간이 길었던 거고요. 어쨌든 괴테의 유작이면서 최고의 대작이 된 작품입니다. 그렇죠? 자, 소개가 이제 조금 남았는데 맞아 들읍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증오는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타락시킨다. 미래를 하늘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해라. 그의 처세운은 우리 일상의 삶의 좋은 안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괴테의 삶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의 능력에 도전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괴테에 대해서 인생 멘토라는 어떤 측면에서 내용을 이제 들어봤고요. 그래서 뭐 괴테에 대해서 사실은 소개하려면은 뭐 며칠을 해도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뭐 소개할 내용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간단하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덜 지루하게 소개를 듣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수업을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오늘 좀 먼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빌헬름 마이스트는 그냥 이제 우리가 교양소설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표시가 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장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방금 괴테의 그 처세술 혹은 관련된 경구에서 나와 있다시피 항상 노력하고 그죠? 자기 열정과 정열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저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죠? 파우스트 작품 말년의 대작에서도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데 결국 구원받지 않습니까? 악마 메피스토와 이렇게 악으로 하자면 이제 완전히 악마한테 영혼을 빼앗기고
그렇게 돼야 되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받거든요. 왜?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도 그런 의미에서는 파우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교양소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이 작품의 간단한 줄거리 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소개 내용을 잠깐, 이게 이제 빌헬름 마이스터의 원본입니다. 원본 책입니다. 그죠? 잘 보존되어 있죠. 원본이. 이게 초판본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제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777년부터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이라는 작품을 이제 집필하는데 도중에 중단했다가 다시 고쳐서 씁니다. 1794년부터. 그래서 이 수많은 체험과 집필을 거치면서 이제 괴테가 완숙한 어떤 문제의식에 맞게 수정된 작품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습시대 이 명칭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빌헬름인데 이 사람이 예술가로서 성공해가지고 독일 국민연극의 창시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독일어로 여러분 마이스트라는 표현 알죠? 그 어떤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마이스트라고 하죠.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또 장인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예전에 뭐 이명박 정권 때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 뭐 이런 게 또 설립되고 했잖아요. 그 마이스터가 이제 독일어거든요. 여기 이 마이스터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름에서 빌헬름 마이스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국민연극의 창시자가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 보면 빌헬름에게 있어서 이 연극이라는 것이 이 주인공이 거쳐가야 할 어떤 수업 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마치고 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새로운 세상으로 나간 빌헬름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했던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라는 작품으로 다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양소설이죠. 독일 특유의 문학 양식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교양소설이라고 따로 이런 장르는 없죠. 그래서 이 소설이 시민으로서의 어떤 개인이 성숙해가는 과정, 성장해가는 과정, 그래서 독일의 그 당시 계급이나 또 독일에서 정치나 교육, 예술, 경제 이런 구체적인 모습도 이 교양소설 속에 나옵니다. 줄거리 소개를 잠깐 볼까요? 원래 상인의 아들인데 빌헬름이 연극에 빠져가지고 연극을 하는 이제 극장에 몰래 숨어듭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배우인 마리아네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한 마리아네가 또 다른 남자,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빌헬름은 이 마리아네와 헤어지고 몇 년간 상업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여행길에 우연히 유랑극단을 만나는데 빌헬름이 다시 자기의 그 예술적 열정에 이끌려서 이 유랑극단과 방랑하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숲속에서 강도들을 만나 부상을 당한 이 빌헬름에게 말을 타고 지나가던 어느 아름다운 여성이 도움을 주고, 그래서 빌헬름이 그 여성을 아마존이라고 부르면서 언젠가 만날 거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 빌헬름은 알고 지내던 그 극단주 제를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햄릿을 공연합니다. 여기에 지금 햄릿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괴테가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받았던 특히 작품 햄릿과 관련해서 이 작품 속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헬름이 이제 햄릿을 공연하는데 햄릿 연기 이후에 배우 생활에서 이 사람이 해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를로의 여동생 아우렐리에가 이제
죽기 전에 부탁한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로타리오 남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빌헬름이 이 로타리오와 그 주변 인물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아우렐리아가 키우고 있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펠릭스라고. 이 펠릭스가 마리아네가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빌헬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헬름이 연극을 이제 그만두고 로타리오 남작 일행은 이 빌헬름에게 수업 정서를 주는 의식을 행하고 자신들의 모임인 탑의 모임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빌헬름이 이제 다시 안정을 되찾고 이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옛날 로타리오 약혼녀였던 테레즈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직후에 빌헬름은 로타리오 여동생인 나탈리에와 만나고, 그 나탈리에가 예전에 숲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헬름이 이미 테레즈에게 청혼했기 때문에 얼마간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빌헬름은 나탈리에와 결국은 마지막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은 상당히 내용이 많고 조금 복잡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작품 속에 명문장이라고 이제 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등장인물을 보면은 빌헬름 마이스터가 이제 그 주인공이죠.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인형극이나 이런 공연을 하면서 예술의 꿈을 키워왔는데, 시민계급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협소하다. 제한된 어떤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협소한 사회를 벗어나 예술가의 길을 추구하는데, 그렇지만 배우 활동은 또 자신의 인생 수업 중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빌헬름 마이스터가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 중에 베르너라고 있습니다. 빌헬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상인입니다. 빌헬름이 연극을 하면서 유랑할 때 자기 재산도 관리해주고, 친구 베르너가 나오고요. 또 야르노라고 있습니다. 빌헬름이 유랑극단 생활을 할 때 만난 도령인데, 빌헬름에게 셰익스피어를 읽어보라고 권하는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연극을 그만두라고 또 권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타리오의 그 탑의 모임의 일원이거든요. 탑의 모임은 현실 세계, 사회 개혁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현실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탑의 모임의 일원이 야르노입니다. 그 다음에 로타리오라는 사람은 이 비밀 결사인 탑의 모임을 이끄는 남작입니다. 그래서 이 빌헬름이 옛날 자기 옛 연인이었던 아우렐리에와의 일로 이 로타리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그거는 잠깐이었고 결국에는 가까워져서 서로 우정을 나누게 되죠. 그 다음 테레제라는 인물은 로타리오와 약혼했지만 결혼은 못하고, 작품 속에서 로타리오가 옛날 테레제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였음이 암시가 되지만, 결국 이 그녀의 친모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제 나중에 밝혀지죠. 그 다음에 나탈리에가 있습니다. 로타리오 여동생으로 테레제와 함께 자선 사업을 하고 기품 있는 자상한 여인입니다. 빌헬름이 말을 타고 나타나서 자신을 도와줬던 이 나탈리에를 아마존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나중에 만날 것을 희망하는데, 결국 만나서 자기와 인연이 맺어지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줄거리를 지금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조금 볼까요? 시간이 지금 본격적인 교재를 보기 전에 조금 한 30분 걸렸지만, 우리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김이 자꾸 나와서 큰일 났네.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우리가 독일 하면은 이데알리스무스, 이상주의, 어떤 관념론, 이런 철학의 대가들이 대부분 독일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정신세계가 이제 강조되는 그런 측면이 많죠, 독일은. 그래서 이런 독일의 이상주의나 또 독일의 어떤 정신세계나 이런 걸 이해하려면 많은 사상가들이 있지만 우리가 괴테를 우선 꼽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별로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슈트름 운트 드랑, 질풍노도, 그 다음에 클래식, 고전주의를 완성한 사람이 이 괴테입니다. 물론 뭐 실레라든지 다른 인물도 있지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또 낭만주의의 선구자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조, 질풍노도, 고전주의, 낭만주의와 연관해서 이 괴테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괴테의 이런 삶, 아주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삶이죠. 그래서 이 괴테에게 가장 관심을 끌었던 문제는 언어와 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 괴테는 문학의 정신은 결국 반드시 문학의 언어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은 문학을 표현하는 수단이 언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언어가 표현되어야 할 어떤 감정이나 사상 이런 걸 만들고 수식하는 게 다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괴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뿐만 아니고 영어 공부에도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문학에 대해서도 많은 그 통찰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괴테의 섬세하고 이런 뛰어난 영어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게 이제 영국 문학을 어떤 번역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번역한 그 내용 중에 뭐 로메오와 율리아라는 작품도 있고, 그죠? 여기 뒤에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낭만주의 시대에 슐레겔이 했던 것보다 셰익스피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통해서 재창조한 그런 역할을 괴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슐레겔은 단순히 말과 단어를 번역만 했다. 뭐 우리 보통 직역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괴테는 그 어떤 단어나 미묘한 단어나 구절을 좀 더 독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미묘한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렇게 번역 문학을 통해서 다른 민족의 문화나 정신세계도 이해하고 또 외국도 많이 여행하죠. 괴테가 뭐 이탈리아 여행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를 여행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많은 사상가들과도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테의 세계문학이라는 표현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세계문학의 어떤 보편성을 인식한 그런 어떤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괴테입니다. 괴테 시절에 벌써 자기 나라의 어떤 민족문학의 범주를 벗어나서 세계문학이라는 이런 넓은 어떤 카테고리로 눈을 돌린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 문학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글로벌화되어서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하면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괴테가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세계문학, 독일어로 알게마이네 벨트 리트라투어라죠. 이런 보편적인 세계문학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적인 다른 작가들과 서로 만나서 교류도 하고 공동 감각도 일깨우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고 이렇게 모든 나라에 대한 서로의 관계를 서로가 수용해야 하고 또 거부할 것도 물론 있겠죠. 또 좀 모방해야 할 것도 있겠죠. 그렇다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 피해야 할 것도 있겠죠. 이런 걸 다 이제 꼼꼼히 체크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세계문학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괴테는 본 거죠.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도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죠? 그래서 괴테 문학이 이렇게 세계문학으로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젊은 괴테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또 이
그 당시 젊은 시절에 괴테의 창작에 영향을 줬던 게 이제 영국적인 것 중에서 역시 셰익스피어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가 초기에 질풍노도 시기에 이 영국 문학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 자연의 정신입니다. 이게 이제 괴테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괴테에게서 정말 진실한 문학은 어떤 학식이나 의식적인 모방행위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문학은 결국 자연과 어떤 근원적인 감정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괴테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셰익스피어를 알기 이전부터 사실은 그리스 로마의 고대 정신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뭐 빈켈만이나 레시엔의 작품도 많이 읽고 그죠? 또 고대 그리스의 호머의 자연 문학 여기에도 굉장히 심취하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자신의 취향이 결국은 영국의 이 셰익스피어한테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대 문학이다 보통 그리스 문학은 보통 의미하는데 이 고대 문학과 영국 문학에 대해서 잠깐 보면 연극의 발생 과정을 보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국이나 독일이 또 비슷한 게 기후적으로 영국도 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또 이런 햇빛이 많은 이런 날씨보다 흐린 날씨가 많죠. 이 독일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후적인 주변 환경 요인도 아마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성 면에서도 좀 추구하는 어떤 성향이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국가들이다 보니까 종교극, 연극 중에서도 종교극이 발전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연극에서의 어떤 화법, 또 연기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배우들이 작은 연극단을 이제 조직해 가지고 마을을 순회 공연도 하고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진 배우들은 축제나 국경일에 그 당시에 그 귀족들의 초대도 받아서 거기에 가서 공연도 하고 뭐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런 게 괴테의 빌렐름 마이스터라는 작품을 우리가 읽어보면 많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어렸을 때 할머니의 인형극 놀이를 통해서 연극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을 순회 공연하던 영국인 극단 이런 걸 보면서 또 자랐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어린 시절에 사실은 영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이제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학교에서는 이제 영어를 무시했습니다. 주로 고전 문학이라든지 프랑스어 혹은 이탈리아어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괴테 자선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괴테는 외국어를 배울 때 문법 규칙이나 문법 구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이나 개념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면서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영어 회화든 외국 회화를 배울 때 사실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는 문법에 너무 치중해가 번역 이런 건 잘했지만 실제 회화에는 약했죠. 왜냐하면 문법이나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면 회화가 제대로 구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걸 이미 그 당시에 자기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국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때도 단어나 구절이나 또 수거의 정확한 지식 이런 것보다는 어떤 문학적 직관에 의존했답니다. 그래서 사실 괴테가 언어의 천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괴테가 언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았고 뭐 라틴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불어, 이탈리아어, 영어, 히브리어 이런 6가지 언어를 다 이제 구사할 줄 알았어요. 그죠? 아까 괴테에 대한 소개 영상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정말 대단한 그 언어적 재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괴테가
사실은 학교 교육을 이 사람은 중요시 안 했습니다. 학교 교육보다는 사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외국인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얻은 그런 교육을 오히려 유용한 언어 습득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는 생각했는데, 참 놀라운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어를 배울 때 사실은 이런 방식이 맞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초창기에는 저도 이제 제가 586 세대인데, 제가 고등학교 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어 공부하면 뭐 주로 문법 위주로 하고 뭐 번역에 초점 맞추고, 그래서 영어 시험 치면 필기 시험은 잘 치는데 실제 영어권 사람들과 대화를 해라 하면 또 잘 못해요.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공부 방식에서 배단인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죠. 예, 대화 위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괴테의 어떤 언어 습득 과정을 보면 괴테는 이런 거를 자기가 이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괴테가 영어를 배우면서 영국 문학에 대해서 친근감과 어떤 이런 걸 느꼈는데, 바이마르 공국에서 이제 18세기 말쯤에 괴테가 영문학 작품들을 번역하고 이랬는데, 괴테의 문학이 훗날 프랑스의 작가들에게보다 영국 작가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쳤던 점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는 작품은 프랑스에서는 순수 예술의 방향으로 이렇게 흘렀지만 영국에서는 도덕적인 측면으로 해석되었거든요. 그래서 괴테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민요의 정신, 이런 민요의 역사상의 어떤 주제, 어떤 전설로 내려오는 이런 주제들이 영국 작가들을 더 열광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독일과 영국 사이에 형성된 이 친화력, 민족적인 어떤 친화력,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5, 6세기에 이제 민족이 이동할 때 게르만족이 이제 독일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그 게르만족이 브리턴 섬에서 켈트족 주민들을 몰아내고 영국 고대의 그 주민들을 형성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르만적인 요소들이 물론 나중에 11세기 말에는 노르만족이 침입하면서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 2세기 반 동안 영국의 당류청 언어와 문화권은 이렇게 라틴어와 프랑스어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라틴 계열의 문화와 문학이 전 유럽을 지배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영국에서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셰익스피어가 이제 총애를 받는 많은 여왕의 총애를 받는 배우들과 함께 공연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영국으로 구전된 이제 독일의 파우스트 민담이 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는 존 포스트스 박사의 지옥에 갈 삶과 당연한 죽음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죠? 여기 나오죠? 영국으로 구전된 파우스트 민담이 존 포스트스 박사의 지옥에 갈 삶과 당연한 죽음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파우스트 이야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지고 의미심장하게 그 파우스트를 이제 만족을 모르는 사색가다 이렇게 부르면서 파우스트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강조했죠. 이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포스터스 박사의 비극기 이야기라는 이제 말로 작품의 자료가 된 게 이제 이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우가 셰익스피어와 동년배였습니다. 그리고 연극 극단의 선배였는데, 이 파우스트를 악마와 결탁해서 세인을 현혹시키는 인물이 아니라 과학의 힘에 의해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의 세계를 확대해서 황제와 같은 힘을 획득하여
모든 걸 향유하려는 거인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죠. 이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로우가 큰 야망과 이런 정열, 이런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우스트를 이제 새롭게 알린 겁니다. 그죠? 이 작품이 어쨌든 영국에서는 파우스트 박사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셰익스피어를 볼까요? 셰익스피어는 1592년에 희곡 작가로서 또 배우로서 명성을 얻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문도 없었고, 그런 시대에 이 연극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국의 역사를 교육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당시 관객들의 변하는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헨리 6세나 또 리차드 3세 같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극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서 가장 이제 인기를 얻는데, 그 당시 유명했던 그 베로나의 반목을 거듭하는 두 집안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좀 변조시켜 가지고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언어가 정말 서정미 넘치는 언어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셰익스피어의 문학은 한문으로 된 사극의 가능성과 자유시극의 가능성을 주었다. 어조의 자연스러움, 진실과 즐거움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줬다. 또 지금까지 문학적 관례로부터 해방된 역사적이고 익살스러운 환상을 보정해줬다. 이런 칭송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1601년에서 1609년 사이에 셰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비극이 이제 햄릿이죠. 자기 분열과 인식, 그리고 세계고의 비극인 이 햄릿이 현대의 영혼 문학의 위대한 전주곡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괴테의 젊은 베르테의 슬픔도 이런 햄릿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햄릿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와 싸우는 그 주인공의 투쟁이 작품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햄릿 자신의 고민이 결국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단순하게 그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햄릿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이 햄릿을 큰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빠져들게 하고, 엉망인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운명과 또 실행해야 하는 평범한 업무 앞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좀 우유부단한 인물이죠. 이 덴마크인이 행동적인 결단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리차드 3세보다도 오히려 이 연극에서는 더 매혹적인 인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괴테의 파우스트가 지금까지의 그 위대한 독일인의 상징 인물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순수한 사유와 의식, 양심 앞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또 다른 독일적인 상이 햄릿이다, 이렇게도 또 파우스트와 반대되는 인물상이 햄릿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하면서 영국 문학과 독일 문학이 교류가 상당히 활성화된다는 것을 그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독일에서는 프랑스 연극에 이제 프랑스에 인출해 있었지만, 나중에 이 셰익스피어 연극이 상륙하면서 독일에서는 일풍노도 그 운동 시절에 이 셰익스피어 연극이 딱 취향이 맞았어요. 그래서 독일 문화 속에 잘 동화되어 가지고 많은 극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또 헤르드입니다. 그죠? 헤르드라는 이제 슈트라스부르크 시절에 만난 헤르드를 통해서 괴테가
새로운 문학의 창조와 비평정신에 대한 자극도 얻고, 그래서 헤로드가 젊은 날의 괴테에게 어떤 민족 근원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민요, 또 민속, 또 자연에 대한 안목 이런 거를 알려준 역할, 참된 문학의 본질과 모범으로 셰익스피어와 호머, 오시안, 성경을 가르쳐준 그런 서성의 역할을 한 사람이 헤로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로드와 셰익스피어가 괴테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우리 텍스트의 159쪽에 보면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서 표현된 셰익스피어의 연극관이 있습니다. 햄릿이라는 그 연극을 실제로 빌헬름이 그 극단에서 자기가 하거든요.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만, 시간이 지금 51분이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이제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 표현된 셰익스피어의 연극관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51분이니까.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